진공이란 게 정말 비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곳에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놀랍게도 과학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생각한 그 공간에서 입자들이 미친 듯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에너지가 요동치며 심지어 우리 우주 전체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튀어나왔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된 물리 법칙이라는 거죠. 이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900년 막스 플랑크는 뜨거운 물체가 왜 빛을 내는지 설명하려다 벽에 부딪혔어요. 당시 물리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과감한 가정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마치 계단처럼 뚝뚝 끊어진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탄생 순간이었고 플랑크 본인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견인지 몰랐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건 알겠는데 고전 물리학대로라면 전자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순식간에 핵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멀쩡했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내놓았고 전자는 더 이상 특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의 구름처럼 퍼져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25년 여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북해의 작은 섬 헬리골란트로 피신한 그는 맑은 공기 속에서 원자 세계를 이해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전자의 궤도를 계산하려 애쓸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것, 즉 전자가 궤도를 옮길 때 나오는 빛의 주파수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하이젠베르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바위 절벽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면서 자신이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건드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가 발견한 수학은 행렬이라는 낯선 형태였지만 원자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확률의 세계였거든요. 하이젠베르크의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수록 속도는 더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정확히 재려하면 위치가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고전 물리학이라면 전자를 작은 상자에 가두고 절대 영도까지 냉각시키면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양자역학은 이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건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뜻이고 따라서 아무리 차갑게 만들어도 항상 미세한 진동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원리가 에너지와 시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살짝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할 진공 공간에서도 입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공은 사실 텅 빈 게 아니라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들끓는 바다였던 거죠. 무라는 게 사실은 유였던 셈입니다. 이런 미시세계의 이상한 법칙이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태양을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태양은 신이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겐 라, 그리스인들에겐 헬리오스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1800년대 중반 켈빈 경은 당시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태양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태양이 기껏해야 1억 년 정도 빛을 냈을 거라는 거였어요. 지질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경악했죠. 대륙이 형성되고 생명이 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켈빈 경이 놓친 건 원자핵의 물리학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과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돈다는 거였죠. 그런데 원자핵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전하를 띤 양성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전기적 반발력으로 튕겨나가야 정상인데 실제론 단단히 붙어 있었거든요. 뭔가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힘을 강력 또는 핵력이라고 불렀어요. 1930년대에 이르러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은 대부분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태양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양성자들이 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하고 충돌할 만큼 빠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게오르프 가모프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충돌하는 원자핵을 단단한 공처럼 다룰 수 없다는 거였죠. 두 핵이 부딪힐 때 모든 게 모호해지는데 그 모호함 속 어딘가에서 양자 불확정성 덕분에 두 핵이 순간적으로 충분히 가까워져서 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뚫을 수 없는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는데 태양이 빛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핵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삶을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됐어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더 무거운 원소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연쇄 반응을 하나씩 풀어냈죠. 하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거대한 별이 필요했고 그런 별의 중심부에서만 필요한 극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별 깊숙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이 별 안에만 있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 원소들이 우주로 퍼지려면 별이 폭발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양자역학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있어요. 질량도 거의 없고 전하도 없어서 대부분의 물질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양력이라는 힘만 느끼거든요. 중성미자는 수광년 두께의 납도 거뜬히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별이 죽을 때, 즉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엄청난 수의 중성미자가 방출돼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아무리 상호작용을 안 해도 결국 쏟아져 들어오는 별의 외곽층과 충돌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별이 산산조각 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전체로 흩뿌려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철분이 초신성에서 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양자역학은 별의 탄생과 죽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주 전체도 하나의 거대한 양자 객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양자 이론에서는 하나의 파동 함수로 여러 입자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 속 모든 입자를 하나의 거대한 파동 함수로 기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전 물리학 세계에서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안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주가 시계처럼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확률의 세계입니다. 오늘의 파동 함수를 알면 내일의 파동 함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한 미래들이에요. 그중 어느 게 실제로 일어날지는 확률로만 알 수 있죠. 1950년대 휴 에버렛은 이 문제에 대해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습니다. 모든 가능한 미래가 다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가 매 순간 갈라져서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가 생겨난다는 다중우주론이었죠. 어떤 우주의 당신은 복권에 당첨됐을 수도 있고 다른 우주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너무 황당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주 전체의 파동 함수라는 아이디어는 살아남았어요. 스티븐 호킹도 이 개념에 매료됐습니다. 짐 하틀과 함께 연구한 결과 우주가 막 탄생했을 때는 시간 자체가 양자적으로 모호했고 우주가 진화하면서 시간이 비로소 명확해졌다는 이론을 내놨어요. 빅뱅 직전의 특이점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었죠. 시간이 실체가 없었으니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우주 탄생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1970년대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자기 단극자라는 이론적 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자기 단극자는 북극이나 남극만 가진 자석인데 초기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았을 때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구스는 1981년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주가 아주 초기에 엄청나게 빠른 팽창, 즉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찰나의 순간에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기 단극자가 희석돼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기껏해야 하나 정도만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우주의 다른 특징들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거였어요. 우주를 거시적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균일합니다. 수억 광년 떨어진 곳도 여기랑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처음엔 아주 작고 매끄러운 공간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지금 우주 크기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원래 매끄러웠으니까 커져도 매끄러운 거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초기의 작은 공간 안에도 양자 진공이 있었을 거예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요동쳤을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미세한 양자 요동이 엄청나게 확대됐고 우주에 각인된 거예요.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물질이 10억 분의 1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주가 식으면서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주변 물질을 더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억 년이 지나자 밀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최초의 별들이 태어났고 그 별들이 모여 은하가 됐죠. 오늘날 우주에 보이는 거대 구조의 씨앗이 양자 요동이었다는 겁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세한 얼룩 무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쯤 되면 궁극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주 자체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1973년 어느 날 젊은 물리학자 에드워드 트라이온은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우주는 진공 요동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강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트라이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곧 거의 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죠. 트라이온의 아이디어는 이랬어요. 우주의 총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어떨까? 모든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양수지만 중력장의 위치 에너지는 음수입니다. 혹시 이 둘이 정확히 상쇄돼서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0인 요동은 얼마든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냥 양자 요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즉시 다음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 양자장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시간과 공간마저 없는 진정한 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질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의 끝은 어떨까요? 먼 미래에도 양자역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우주가 젊었을 때는 별이 활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존재할 별의 절반이 처음 수십억 년 동안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주가 늙어가면서 별 탄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미래에 태어날 별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별들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거대한 별은 수백만 년, 태양 같은 별은 수십억 년을 삽니다. 가장 오래 사는 건 적색 외성이라는 작고 약한 별들인데 이들도 수십조 년이 한계예요. 결국 우주는 어둡고 차가운 죽은 별들의 껍데기로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별이 죽으면 중력이 물질을 압축하려 하는데 뭔가가 붕괴를 막고 있어요.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입니다. 전자가 작은 공간에 갇히면 속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게 퇴행 압력이라는 양자 압력을 만들어서 중력 붕괴를 막는 거죠. 죽은 별은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영원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양성자조차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의 36제곱년 정도 되면 숨겨진 힘 때문에 양성자가 더 단순한 입자로 분해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은 별들도 결국 증발해버릴 겁니다. 별이 사라지고 나면 블랙홀만 남게 되는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양자 진공이 블랙홀을 천천히 증발시킨다는 걸 발견했어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양자 요동으로 생긴 입자 중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블랙홀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느리지만 결국 블랙홀도 완전히 증발하게 돼요. 그렇다면 정말 끝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만물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 말이죠. 1958년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가 그런 이론을 발표했다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난 이후로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어요. 끈 이론은 모든 입자가 사실 진동하는 끈이라고 주장하고,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이 작은 고리들로 엮여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11차원 공간에 떠 있는 막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100년 넘게 찾아도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만약 만물 이론을 발견한다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모든 질량이 한 점의 무한한 밀도로 압축된다고 나오는데, 물리학에서 무한대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양자역학을 포함시키면 이 무한대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주 탄생의 특이점입니다. 빅뱅 순간의 무한 밀도 때문에 그 이전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만물 이론이 이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 이전에 다른 우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로 무작위적 요동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작고 이상한 세계의 법칙이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빛나는 것부터 우주가 탄생한 것까지, 별이 폭발해서 우리 몸을 만드는 원소를 뿌리는 것부터 먼 미래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까지 모든 게 양자역학과 연결돼 있습니다.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진공이 사실은 요동치는 에너지의 바다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무에서 실제로 우주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흥미로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답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북해의 작은 섬에서 새벽을 맞이하던 그 순간, 그는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렸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확실하고 결정론적인 시계가 아니라 확률과 가능성의 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우리가, 별이, 은하가, 우주 전체가 태어났습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건 단순히 원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낫다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진공이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고 무가 사실은 유의 원천이었다는 이 놀라운 발견이야말로 20세기 물리학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